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천안한 컴퍼니의 최광종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키워드가 아마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퍼포먼스 마케팅의 핵심은 우리가 광고 홍보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고객들을 정확하게 타겟팅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모신사라는 플랫폼에 에서 상품을 구경했는데, 이 상품을 별도로 구매하진 않았지만 신문 기사를 보거나 혹은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혹은 페이스북을 할 때 무신사 광고가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느낌이 드셨을 텐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일종의 퍼포먼스 마케팅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쇼핑몰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띄우는 것이 훨씬 더 클릭을 유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나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 서비스를 경험했고 또 혹은 구매했던 사람들에게 홍보 광고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에, 홍보 광고를 해야 될 타겟층을 잡고 이 사람들에게만 하는 광고 활동이 퍼포먼스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광고 기법이 중요해진 이유는요. 과거 우리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에서 살다가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즉 고객의 니즈는 너무나 많이 다양해졌고 똑같은 상품을 똑같이 찍어 가지고 똑같이 소비하는 것들을 극도로 싫어하게 됐죠. 특히 MZ 세대는 더더욱더 이런 성향들이 강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워낙 니즈들이 다양해졌다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상에서의 광고 구자들이 무척이나 많아졌습니다. 소위 우리가 평소 이용하는 사이트 숫자가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10 개, 20개 이 정도에 불과했다면, 요즘은 뭐 많게는 30 개나 40개 정도의 플랫폼들을 이용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공간들이 너무나 많아졌거든요.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광고 구자들도 엄청 다양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경우에는 네이버나 다음 광고만 잘해도 고객들의 주문을 많이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네이버 다음 광고만 한다고 혹은 거기에서 광고비를 많이 쓴다고 무조건 매출이 잘 뜨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여러 광고 구자들에서 고객들이 광고를 보고 있고 또 노출할 수 있는 곳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광고 효율성은 점점점 떨어지고 클릭 대비 광고비의 비용은 훨씬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상품을 좋아할 혹은 우리 쇼핑몰을 좋아할 혹은 우리 서비스를 좋아할 사람들에게만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광고비를 집행하는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의 필요성이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는 비즈니스 사업에서 투자 대비 이 효율을 내는 게 사업이고, 광고도 홍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광고비를 집행하거나 에너지를 써서 홍보한 활동을 했을 때 투자 대비 홍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들과 고민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요. 퍼포먼스 마케팅은 그런 관점에서 개발된 광고 홍보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전망이네요. 전자상거래, 좀 이런 말이 어색할 정도로 이제 뭐 전자상거래라는 시장을 별도로 구분하는 게 이제 어색한 시장이 되었어요. 굳이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구분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20년 전에 제가 대학을 처음 왔을 때는 어 인제 막 전자상거래가 익숙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인터넷에서 물건을 안 사본 사람의 경험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 선배들, 그러니까 한 25년 전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심지어 온라인에서 물건 사보기라는 이런 과제를 대학 수업 시간 중에 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과거에서는 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라는 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구분돼서 해석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온라인 시장 자체를 뭐 별도의 시장이라고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냥 일상이 됐고요. 그렇죠. 이미 우리 일상에서 인터넷에서 물건 사는 게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물건을 주문했을 때 '내 물건이 안 올 걸까?' 혹은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줄까?' 이런 고민들은 적어도 이제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장으로 안착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래액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개인들이 옷을 사고 또 음식을 사 먹고 마트에서 장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비재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전체 인원 5,500만의 인구가 1 년간 약 550조 원의 소비재를 구매합니다. 이 온라인 소비 전체 소비재 중에서 작년 2021 년에 약 250 조가 온라인에서 거래됐습니다. 뭐 40~50% 육박한 숫자이거든요. 물론 이 오프라인 매출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매출을 포함한다면 그 비중은 조금 낮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금액의 거래액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것은 매년 20%에 가까운 성장률로 지난 20 년간 성장해 왔고 향후 한 4~5년 정도도 계속 20% 성장률은 유지할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후에 성장률은 좀 축소되겠지만요. 점점점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의 거래액 비중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일반 어떤 상품을 유통하든지 간에 온라인의 중요성은 점점점 높아질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러면 '온라인 시장을만 집중해야 되냐.' 막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신사라는 패션 플랫폼이 오프라인 매장을 내기 시작했고요. 또 오프라인 강자인 롯데나 신세계가 롯데온이나 혹은 쓱을 만들어서 또 온라인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고 또 오프라인 플랫폼들이 온라인으로 진출해서 사실은 이 유통시장 전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간다고 봐야 하고 또 동시에 서로 지원 사격을 해야 잘 작동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별도로 가고 또 각각의 영역에서 별도로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가고 동시에 성공을 해야지만 유통망으로서 혹은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기업이 또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혹은 홍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채널들에서 광고비를 집행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널들이 우리한테 특히 기업이 홍보를 할 때 혹은 학교가 홍보를 할 때 혹은 내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홍보함에 있어서 이런 SNS 계정들은 아주 유의미하죠. 왜냐하면 도달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별도의 움직임과 액션들을 하지 않더라도 내 콘텐츠를 좋아할 사람들이 스스로 내 콘텐츠를 찾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를 만드는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우리가 잘 쓰고 있는 태그라는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렇게 광고비를 최소화하면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활용한 도달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효과적으로 마케팅하는 방법의 질문은 다르게 해석하면 "SNS에서 어떻게 도달률을 높일 수 있나요?"라고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샵 태그를 넣었을 때 이 키워드를 어떤 고객들이 어떻게 했을 때 내 계정에 잘 찾아오게 하는지를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효과적으로 마케팅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SNS 상에서 우리 계정이 혹은 우리 콘텐츠가 잘 찾도록 혹은 잘 노출되도록 하는 방법은 맥락성입니다. 즉 특정 키워드를 전문성을 가지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꾸준히 콘텐츠를 생산하고 또 팔로워의 호응을 얼마나 얻어가는지에 따라서 이 해당 서버에서 유튜브나 혹은 인스타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서 이 키워드 혹은 이 태그 값에서는 이 저작자, 이 콘텐츠 생산자를 노출시켜 주는 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만족도가 높네요라고 인식돼야지만 도달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즉 내가 광고비를 쓰지 않더라도 내가 쓴 콘텐츠의 게시물과 그 태그 값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콘텐츠를 노출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기계가 즉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작동시키는 알고리즘을 만족시키는 패턴이 필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특정 카테고리의 콘텐츠를 꾸준히 생산하고 그 콘텐츠를 팔로워로 하여금 꾸준히 호응을 받아가는 것들을 쌓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가령 예를 들면 내가 홍보하고 싶은 키워드가 데일리 룩이다 한다 그러면 이 데일리룩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콘텐츠를 꾸준히 생산하고 또 이 꾸준히 생산된 콘텐츠가 매력적이어서 즉 가치가 있어서 우리 콘텐츠를 팔로우하거나 팔로우하지 않더라도 이 콘텐츠를 좋아한다고 액티브 되는 즉 좋아요도 누르고 눌러주고 또 댓글도 달리고 또 저도 가서 소통을 해주고 또 즐겨찾기에서 꾸준히 이 링크가 클릭되고 이런 관점의 접근들이 계속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해당 서비스는 우리 이 콘텐츠가 다른 사람들이 찾는 콘텐츠일 확률이 높다고 해석해서 새로운 유저들에게 우리 콘텐츠를 돈도 받지 않고 노출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계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콘텐츠의 양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지의 포인트 하나. 두 번째는 콘텐츠의 질인데요. 실제로 이미지나 영상의 콘텐츠의 내용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다음 액티브 정도, 좋아요나 댓글이나 그다음 팔로우 숫자, 그다음 체류 시간, 얼마나 오랫동안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숫자 지표들을 종합해서 우리 콘텐츠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 그다음 저작자의 이 전문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서버가 체크하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SNS에서 효과적으로 마케팅하는 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좋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그것을 잘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마케팅을 하다가 리스크가 생길 때 주로 생기는 리스크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질문의 맥락은 제 생각에는 아마 광고 홍보 정도로의 영역으로 마케팅을 아마 정의해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누군가에게 알려준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마케팅 실무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 성과는 투자되는 에너지 대비 효율을 얼마나 내느냐 이거든요. 즉 다시 얘기했을 때 광고비를 10만 원 써서 100만 원의 매출을 띄우는 것과 광고비 똑같이 10만 원을 써서 1000만 원의 매출을 띄웠을 때 어떤 경우가 훨씬 더 효율이 좋나요? 당연히 후자겠죠. 똑같이 광고비는 똑같이 썼지만 매출을 10배를 더 띄운다면 그 마케팅 실무자가 훨씬 일을 잘하는 거겠죠. 그래서 리스크라기보다는 어떤 이슈들이 발생할까로 질문을 조금 바꾸면 우리가 비용을 집행했을 때 과거에는 이 정도 비용을 집행해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매출을 띄웠다. 100만 원의 광고비를 써서 1,000만 원의 매출을 띄우는 경험치를 이미 가지고 있고 꾸준히 그 방법대로 진행해 와서 문제가 없었는데 과거와 달리 예를 들면 똑같이 100만 원을 썼는데 과거에는 1,000만 원의 매출이 나왔는데 이제 500만 원밖에 갑자기 나오지 않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무자 마케팅 실무자들이 하는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데이터의 변화가 시작되고 성과의 변화가 시작됐을 때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문제를 빨리 인식하고 이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거든요. 즉 광고비를 똑같이 집행했을 때 갑자기 매출 볼륨이 효율이 떨어져. 이런 것도 이슈이고요. 또 효율이 좋아져.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에 비해서 광고 효율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좋아졌지?' 라는 것들을 빨리 인식하고 이것들의 이유를 찾아서 그것들을 더 극대화시켰을 때 광고 대비 매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든지 아니면 매출이 빠지는 것들을 원상태로 다시 돌려놓는다든지에 대한 액션들을 순차적으로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실무자 입장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기존의 우리의 과거의 데이터와 다른 패턴의 데이터가 생기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하고 또 그 인식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건데요. 이 문제 인식도 그렇고 이 개선하는 것도 그렇고 이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늘 들여다보는 게 핵심입니다.
즉 우리가 광고비를 집행했을 때 클릭이 얼마나 일어나고 체류 시간이 얼마나 되고 구매 전환이 얼마나 되고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다 기록되고 우리가 통계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기록된 통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어떤 변수들이나 변화들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분석해내는 것. 예, 날카롭게 이것들을 해석해내는 것.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 실무자의 능력이고 이러한 이슈들이 생겼을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의 뿌리를 발견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점검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분석해내는 능력이 마케팅하면서 이 생기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론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대가 바뀌면서 요구되는 인재상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비즈니스가 너무나 메인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데이터를 중심으로 시장을 보는 것, 데이터를 중심으로 광고 시장을 보는 것, 데이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시장을 보는 것, 이 모든 영역들이 다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이걸 기반으로 또 다른 액션들을 하는 근거들을 삼을 수 없다면 특히 이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시장뿐만 아니라 마케팅 시장 그다음에 제조 시장 그리고 제2의 제3의 시장의 형태에서도 모두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변화 상황에서는 데이터를 읽고 또 해석하는 능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가 준비하고 성장하는 시간들을 특히 대학 활동 동안 대학 시간 동안 충분히 이 학습이 되기를 돼야 함을 인지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